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박수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 FOMC 열렸죠. 여러분들 결과는 들으셨습니다. 25bp,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50bp 인상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피봇을 기대를 했는데 시장의 바람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5%가 됐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선택한 미 연준, 미국 SVB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은행 위기로 사실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결정이 향후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세 분의 금융 전문 꾼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이번 3월 미 FOMC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 예측에 있어서 좀 엎치락뒤치락 변동이 심했던 그런 공개 시장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결국은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됐고요. FOMC 직후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갖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시죠. 지난번 FOMC 의장이셨죠. 지금 재무부 장관입니다. 제넷 옐렌 재무부 장관이 의회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the banking system and are prepared to use all of our tools as needed to keep it safe and sound. Since our previous FOMC meeting, economic indicators have generally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demonstrating greater momentum i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We believe, however, that events in the banking system over the past 2 weeks are likely to result in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which would in turn affect economic outcomes. 네, 2주간에 걸쳐서 은행 시스템에 일어났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SVB 사태와 파산이죠. 그리고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학자 출신은 아닙니다. 법 전공자로서 이 경제 쪽에 어느 정도 법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한진 박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 2월 2일 직전 통화정책 회의 때에 비해서 네. 좀 혼돈스러웠다. 그리고 연준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네. 조금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네. 그런 감히 그런 느낌을 좀 들었고 네. 들 수밖에 없었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는 말씀 주셨듯이 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9번 인상했습니다. 네. 무려 4.75%포인트, 475bp를 올려서 네. 지금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수준까지 이제 금리가 도달했고요.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네. 2015년에서 2018년은 3년에 걸쳐서 비슷한 규모로 올렸거든요. 네. 지금은 1년에 걸쳐서 475bp를 올렸으니 뭔가 탈이 나도 좀 탈이 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열린 FOMC다라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부분에서 최근의 은행 사태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에서 조금 약간의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예. 5월 정책 회의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반반이다라는 이제 멘트를 한 거고요. 네. 성명서에도 밝혔고요. 그러면 언제 내리냐? 연내 없다. 시장은 안 믿죠. 시장은 내릴 텐데 일단 그래 그냥 일단 듣고 보자. 네.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지금 은행 이슈. 네. 은행 이슈에 대해서도
신용경색이 얼만큼 중대할지가 관건이고 또 실제적인 문제다, 네.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네. 것을 인정했지만 이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나도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취지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발 경기 둔화는 있다. 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네. 너무 많이 회복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세 분께 이제 이 대화의 창을 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김한진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앨런 재무장관이라고 했는데 뒤에서 제넷 의장의 기자회견은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파월 의장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김한진 박사께서 지적해 주신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너 할 만큼 다 했지 않냐. 1년 동안에 무려 4.75%포인트나 올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나 지금 뱅뱅 돈다. 두 번째, 만약에 네가 올린다고 했으면 어디까지 올릴 거냐. 5%가 끝 아니냐. 6%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위기가 더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뭐 감춰진 뭔가 더 시한폭탄이 지금 있다는 거냐. 세 번째, 경기 둔화 맞지 않냐. 이제 인정해라. 그러니까 금리 좀 내려라. 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철 박사님. 네, 일단 그 3월 FOMC를 좀 종합해 보면 사실 시장에서는 뭐 열흘 전만 하더라도 50bp, 0.5%포인트 올려야 된다는 전망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실패들, 네. 뱅크런이 생기니까 뭐 동결 내지는 이제 인하까지도 얘기를 했던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한 뭐 네. 1주, 2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5bp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달래거나 우리 기대를 맞춰주는 정책을 쓴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첫 번째는 왜 25bp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신용 경색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25bp는 만약에 연준이 25bp를 안 올리고 동결했다. 이렇다 그러면 시장은 어쩌면 되게 더 혼란스럽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연준이 오히려 더 경제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주는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 거고 50bp로 안 간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추정을 해보면 작금의 그 미국에서의 그 은행 실패나 그로 인한 금융 불안 자체가 전반적인 경제의 금융 여건을 좀 더 타이트하게 경직적으로 가져가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냐면 약 한 1%에서 1.25% 정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그런 불안에 더해서 25bp 정도 올리면 네.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올린 이유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의 제일 책무가 인플레이션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데 미국의 물가가 지금 뭐 지난번 그 FOMC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하락하는 현상인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안 내려온다는 게 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불안을 적어도 좀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금리의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홍철 박사님. 예. 지금 장인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PPI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0.1인가요? 예. 0.2 정도 나오고 전월비죠. 전월 대비 그 정도 떨어졌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물가는 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0.25%포인트를 올린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예. 안 올리면 문제 있냐 할 예. 거고 또 올려도 0.5까지 올려버리면 더 은행 사태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적당한 합의점이 0.25다.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 피봇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보세요? 피봇을 볼 때 약간 그 일반인 분들은 예. 그 연준의 어떤 정책 당국자의 말을 굉장히 좀 과신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과거에 연준이 얘기를 한 것과
그 이후에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복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음. 라고 했을 때 친구는 뭐 당연히 갚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돈 갚겠다는 말만 듣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얘가 돈을 잘 갚았는지, 음.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과거에 그 말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뭐 2021년이나 2020년만 하더라도 마치 뭐 평균 물가제 같은 걸 도입해서 네.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음. 뭐 물가가 일시적이니까 우리는 긴축을 하지 않고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지 않았죠. 이제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신뢰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판단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동결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유지를 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다시 인하를 6개월 내에 했다. 다시 했던 케이스들이 뭐 지난 한 50년,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자주 있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 연준의 말에 휘둘리면 그들의 말을 참고는 하시되 네. 너무 휘둘리면은 와 정말 연말까지 뭐 금리 인하 없고 네. 그럼 내 주식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실 텐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번 은행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제 생각에는 지방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회수할 것 같아요. 실제 네. 그러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행들이 맡고 있는 수많은 그 생활 밀착형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이 있을 텐데 당연히 펀더멘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질 테니 이러한 자기 중심을 좀 잡고 간다면 막 불안해하지 않고 어차피 뭐 쟤네들 저러더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뭐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을 믿고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의 투자자 그리고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이 시그널을 나름대로 받아서 반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 채권 시장이 사실은 뭐 미국 국채 2년물이 거의 뭐 4%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물도 지금 뭐 3.4%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채권 시장에서는 좀 경기 침체와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사이클, 뭐 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막바지 사이클에 지금 와 있다라는 네. 것을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뭐 파월 의장의 조금 발언이나 혹은 지난번 FOMC의 성명서를 조금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사실 지금부터 5월 13일인가 거의 FOMC 다 차기 FOMC까지 뭐 은행 문제가 한두 개 더 터졌다. 그러면 인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3일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대처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수급 개선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네.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조금 멀리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수요 부족이 한 47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이게 지금 1,000만 명의 구인 인력이 매달 찍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단기에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고요. 높지 않다. 매우 낮고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예. 그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노동 공급이 많이 줄고 네. 노동 수요는 크게 늘고 이러면서 수급의 불일치가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인 구직 배율이 혹은 뭐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한 0.5명에 불과하는데 네. 미국은 1.9명이거든요. 두 개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빡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문제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 네. 저는 한 70% 이상의 확률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25bp 올리고 최종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도 사실 뭐 은행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네. 아마도 연말 정도에는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주신 강기철 부분도 박사님. 예. 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음.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물론 뭐 상황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지난 간밤이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뭐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bp 정책금리를 인상을 했고 영국에서도 25bp 이제 인상을 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이제 우려된다는 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헤드라인 해가지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있고 그 근저를 결정하는 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 핵심 근원 물가가 있는데 저희들 전망을 해보면 헤드라인은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데 근원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하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전망으로는 올해 연말이 돼도 미국의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은 4%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통화 정책 당국자들이 적어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물가에 대한 그 반응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미국도 연준도 금리를 여기서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은 5.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이제 또 과감한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전망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5월 달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물가도 좀 봐야 되고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겠죠. 은행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5.25 뭐 월가에서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했던 수준이죠. 장지철 박사께서는 5.5. 문홍철. 참고로 제가 준비해 놓은 그림에서 이제 CG 2번을 보시면은 현재 마켓의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 마켓에 이제 반영돼 있는 뭐 올해 말까지의 뭐 기준금리에 대한 경로 같은 걸 보면 이제 왼쪽 축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이제 100bp를 인하한다. 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반기에는 좀 올릴 수 있는데 올려봐야 5% 정도 로 이제 올릴 것으로 반영이 돼. 물론 제가 자주 바뀌어요. 마켓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또 저러진 않았습니다. 최근 사이에 이제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저 정도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게 나스닥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최근에 뭐 배터리나 바이오 주식들이 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어떠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이제 끝나갔고 뭐 하면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일 쩔어 있던 애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테크 주식들이나 미래의 꿈이 있는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것들이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이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그리고 주가가 안 좋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근데 금리 내려준다고? 그러면 이제 땡큐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준비가 아마 올해 중으로 좀 있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미국 경제나 혹은 이번 은행 사태가 뭐 잘 해결될 거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해결이 안 되고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 포함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는 꽤 괜찮을 수 있는 약간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씀 같은데 결국은 금융시장이 좀 어려워져야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SBB의 어떤 배경이 됐던 기업 쪽에서 숨통을 터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고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467만 명의 일자리 수요 부족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신 것 예, 같아요. 이번에 은행의 평가손을 보니까 예.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나 MBS를 특히 MBS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평가손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략 미국채 10년이 현재 3.4인데 2.6까지 떨어지면 평가손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기가 사라질 수 있기 사라진다. 때문에 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한 80bp 정도면 금방 네.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이번 FOMC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아까 10일 전에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50bp 이제 인상을 얘기할 때 네. 항상 우리 얘기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 정책 금리를 그렇게 4.5%포인트나 올렸는데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죠.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인 구직 비율이 뭐 거의 2회 정도 올라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통화 정책은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6개월 그리고 정도. 6개월 뭐 9개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책 금리가 거의 0%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경제에서는 그 견딜 만한 수준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게 이제 중립금리라는 얘기인데 거의 9월 달까지는 그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그나마 이제 견딜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서 9개월 등의 시차면은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효과가 난다고 하면 네. 이제부터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효과가 없었던 거가 아니라 사실 금융권에서의 어떤 이런 금융 상황의 긴축 이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크레딧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은행 부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좀비 위험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열흘 전에는 미국에 금리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올해 오는 거야? 안 올 것 같은데 내년에 오는 거야? 다 연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과 금융 부분에서의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맞춰지면서 네. 그 경기 그 침체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앞당겨진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은 이제 침체를 예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더 반등할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더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 그렇죠. 더 빨라지는 빨라지는 거고. 거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금융 불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만약에 경기 사이클에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네. 좀 더 좀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의 이번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뭐 긍정과 낙관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연준 의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연준 의장이 아니고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다. 오히려 제넷 장관이 하루는 월스트저널을 저도 읽어보니까 하루는 FDIC를 동원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SVB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향후에 제가 FDIC를 동원해서 모든 예금을 다 보존해 주겠다. 채권 100만 원 주고 샀으면 그거 담보로 해서 100만 원 빌려가게 하는데 내 문제 없도록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그랬다가 하원 세출위원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500bp, 다우가 500bp가량 떨어졌죠. 그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옐렌 재무장관이 지금 파월 의장의 역할까지 겸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과 옐렌 의장의 입 중에 누구의 입을 더 진중하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지금 혼돈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두 분 다 중요하신 분이고 예. 조금 주의 깊게 저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하신 위치에 있는 정책가들이 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물론 이제 보도 내용에서 조금 잘못됐다, 예. 와전됐다. 예. 상원에서 얘기한 것은 뭐 원칙론이고 상원의 이제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전액 예금을 포괄적 예금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무부는 SVB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마다 이제 재무부가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예금 보호를 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좀 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동의해 줄 것을 이제 구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한 거죠. 근데 역으로 따져보면 정말 모든 예금을 보호할 정도로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은 네.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이런 약한 모습, 네. 반대로 따지면. 그리고 제넷 앨런 장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성급하게 뭔가 리만 사태 같은 그런 게 지금 잠복해 있는 그런 어쨌든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제다라는 것이 저는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금융시장에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네. 조금 제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네. 조금 오히려 금융시장은 좀 그 정책 지도자를 불신하는 뭔가가 우왕좌왕하고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고 일관된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다급한 이런 상황에 조금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앨런 의장이 저 세출위원회 가서 정언 청문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준비할 때까지 장 박사님하고 두 분께 문홍철 파트장님께 한번 예. 여쭤볼게요. 왜냐 그러면 자넷 의장이 세출위원회에서 정언을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고 저 양반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다. 저 완전히 진짜 지금 한 말이 진짜다. 이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다음 질문 우리나라의 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Secretary, does insuring every deposit at every FDIC insured bank in the nation over $250,000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have looked at. It's not something that we're considering. When such a failure is deemed to create systemic risk, are likely to invoke the systemic risk exception, which permits the FDIC to protect all depositors, and that would be a case-by-case determination. I understand, I and have that- not considered or discussed anything having to do with blanket insurance or guarantees. 방금 저 장면을 보면서 스쳐가는 게 이 정부 부채 상한선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거를 노려서 일부러 저기에 나가서 저런 발언을 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뜻 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긴 문제니까 넘어가고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한진 박사님 포함해서 세 분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옐런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보다 네, 재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보통 재무부 장관이 표면에 나서지 않는데 네, 표면에 나서면 그거 진짜 큰일난 겁니다. 지금 옐런 장관이 표면에 나와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네, 방금 질문한 사람이 공화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거팅가요? 네. 지금 이 모든 이번 사태의 문제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상호 이제 정치적 싸움이 엮여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옐런 장관이 저 상황에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결국 모든 예금자 보호를 많이 하게 되려면 네,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 연준이랑 재무부가 부실자산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망가졌던 시절이 한번 있었거든요. 즉 저는 이제 누구의 입이냐 하면 옐런이고 옐런의 뒤에는 국회의원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 세금에 관련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옐런은 이제 민주당 쪽 인사인 거고, 방금 질문하신 분들은 공화당 쪽 인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말 잘못했다가 이 공화당원한테 꼬투리 잡히면 나중에 자기 헤드인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이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원이 질문할 때는 좀 강하게, 아니 우리 네. 그 세금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예.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예. 정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별한 사태에만 우리가 한번 허락을 받겠다 정도로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지. 네. 사실 옐런의 마음속은 당장이라도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뱅크런을 막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태고, 뱅크런이 나기 시작하면 뭐 JP 모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뱅크런 안 하면 예. 곧 망할 은행도 안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정책 당국자의 의견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음. 그런 면에서 일단 자신은 맞고 싶은 거고요. 네. 단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대방한테 꼬투리를 잡으면 또 안 되고, 세금으로 저 돈 많은 사람들 예금을 내가 왜 보호해주라고 갑자기 언론 플레이가 나와버리면 갑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 입장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수세적인 입장으로 방금 대답을 한 거고, 하루 단위로 말이 바뀌는 거지만 보호는 해주고 싶다. 문홍철 파트장의 말 중에 저 돈 많은 사람들을 왜 보호해 줘야 돼?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재무장관으로서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 말을 하고 그다음 이제 오늘이죠. 말을 또 이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exceptional 무슨 그 항목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뭐 실버게이트 은행들을 도와줄 때 저런 예외 조항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부 예외 조항을 케이스별로 쓰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런 은행들이 나오면 되겠다는데, 여기서 나오면 아까 그 블랭켓 인슈런스 포괄적 어떤 예금이라도 다 해준다는 그 시장의 기대치에 이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용어의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 만약에 저 청문회에서 그 블랭켓 인슈런스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하고 똑같이 어떤 은행이라도 익셉셔널 케이스를 적용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문제 없었을 거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기대를 하면서 들으면 이런 어떤 또 충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민하죠. 네. 김한진 박사님. 네, 저는 뭐 포괄적 예금 보호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은행들이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뭐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누군가의 비용이고 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어쨌든 축적해야 되는데, 네. 비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정말 남의 나라 얘기로 계속 토론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정말 조금 너무 지나친 모랄 해저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도 너무 높고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발언도 조금 정제되지 않은 발언. 네. 물론 파트장님 말씀대로 약간 정치적인 색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던 치더라도 네. 너무 그 시장의 어쨌든 예민한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스위스 정부도 그렇고 정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스위스 국립은행의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서의 역할, UBS를 통해서 빨리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도록, 사우디에서 인수할 의사가 없다,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다라고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이틀 뒤인 일요일 날 이 거래가 성사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불똥이라 그래야 될까요? 튄 게 있습니다. 그게 코코라고 하는 채권이죠. 파생 채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 티어 1 채권인데 요 규모가 한 22조 규모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채권 전담하시니까
코코 채권이라는 게 어떤 파생 채권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요 UBS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를 상각 처리해 버리겠다라고 예. 했을 때 예. 우리 국민연금이나 투자한 은행, 금융기관은 누군지, 얼마나 되는지, 예. 가능성을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네. 바젤 2와 바젤 3와 연계된 내용이어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신종자본증권 혹은 이제 AT1, AT2 이렇게 구분을 해서 AT1은 그냥 1바따로 은행이 좀 위험하면 바로 생각되는 애. 네. 이제 AT2는 2바따로 1바따 먼저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도 불충분하다. 이 은행이 그래도 위험하다. 그럼 이제 2바따로 AT2까지 생각을 하는. 네. 근데 AT2에서도 이게 만회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선순위 채권자한테까지 피해가 이제 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폭포수처럼 네. 제일 안 좋은 애들부터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서 원래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들이 좀 강화되면서 네. 은행에 대한 이 자본 여력을 좀 더 확충하자라는 차원에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험이 발생하면 심지어 이번 사태처럼 주식보다 먼저 주식은 그래도 돈 조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채권인데 물론 신종자본증권이긴 했지만 이러한 특별한 자본성 증권들은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투자할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면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방화벽 1, 2가 예, 있는데 예. 이게 어떤 파생 증권이냐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런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죠. 채권자가 이 증권을 갖고 있으면 예. 이자를 받고 있다가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증권이 자동적으로 먼저 방화벽 1 역할을 하면서 없어지는 것. 단지 먼저 평화로울 때는 좀 금리가 높겠죠.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금리 높아요. 높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망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파산의 직전에 이르니까 회생을 재시키기 위해서 티어 1, 티어 2가 지금 삼각돼야 되는 그런 네.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려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이제 뭐 방탄복 입었는데 네. 첫 번째 방탄복부터 깨지고 깨지고. 안 뚫고 들어오면 이제 사는 건데 네. 이제 방탄복은 버려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밖에 있는 AT1, AT2 채권이고요. 지금 뭐 핑코를 비롯해서 채권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 이게 규모가 22조고 그렇죠. 유럽 전체 이 조건부 자본증권 시장에서 대략 시가총액으로 치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상당하네요. 그냥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AT1 채권들을 글로벌리 발행했던 다른 은행들도 있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달러 표시로 AT1 채권들을 발행을 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최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한 AT1 채권을 담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 은행은 건전하니까 그런 거고 좀 서양이나 특히 유럽 쪽 은행들은 좀 불안한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채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은행 건전합니까? 김현준 박사님. 걱정 없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좀 이따 여쭤보려고 여기 은행에 그 진짜요? 아니 저기 이해상충 있으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상고사님이 예.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미국의 지역은행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예금과 대출이 우리나라는 지금 매칭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 문제된 거는 예금과 보유 증권의 네.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보유 어쨌든 자산의 어쨌든 만기가 길면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미스매칭이 일어났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 받으면 은행들이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 자산 가격이 혹은 대출의 담보를 잡고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LTV가 뭐 좀 무너지거나 기준선을 뭐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장희철 박사님? 아직까지 이 리스크가 표면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AT1 정도가 삼각이 될 정도다 그러면 이제 방호벽 2도 남아 있고 3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2, 3를 언급 안 할 정도로 막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못 터뜨려 버리면 이것마저 터뜨려 버리면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나라 은행은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그 크레딧 스위스 그 문제를 한번 보고요. 네. 그리고 과연 우리 한국 은행들이 비슷한지 그걸 네,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벌써 많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문제들이 나왔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 그 코로나 위기 때 뭐 기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IB 관련된 딜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나면서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손실 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한번 자본 확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작년 회계연도의 큰 손실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네. 그런 거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국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IB 쪽에서 그래 큰 어떤 손실 같은 거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네. 김한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내 은행들은 상당히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유동성 문제, LCR 그 유동성 관리 그 규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는 좀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잘 관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안전적인 운영, LCR은 유동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금융 정책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는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한국 경제로 한번 살짝 넘어와 보죠.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짚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 경제에 한 6개월, 9개월 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반기에 갈수록 우리 경제도 미국 경제를 따라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착륙하지 않고 계속 떠 있을 거다. 아니면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한국 경제를 보시는지 우리 장철 박사님. 예, 지금 뭐 상당히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경제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 엔진이 있다고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수, 소비고 하나는 수출인데 이게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았거든요. 네. 거의 45, 50 해가지고 소비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면 성장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나빠서 수출이 안 되면 소비 쪽에서 또 성장을 이끌어주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 두 개 성장 엔진이 지금 다 시원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출만 본다고 하면 지금 12개월째 수출 증가율이 계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고.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로 또 무역 수지가 적자고 그 얘기는 이제 순수출의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수출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소비는 그동안 금리 올렸던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그 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안 좋으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좀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커져서 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나마 좀 하반기 되면 수출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에 대한 성장이나 아니면 대외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약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KB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3%에서 맹활약 중이신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어떻게 경제를 보시는지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상저하고라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너무 나빴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나쁜. 네. 네, 하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안 좋은. 네. 네, 그렇게 약간 밋밋한 과정에서 내수와 수출의 복합 불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 말까지 네. 심지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네. 극단적인 2008년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나와서 나쁘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2020년에서 2021년에 과잉
금융 완화의 후유증을 예. 지금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속 긴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거기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지금 받아보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고 이 비용을 이제 청구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불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다. 그렇게 5년 사이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에 결국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이제 뭐 미국의 네. 상업용 모기지 같은 게 이제 어수선하면 공실률이 증가하고 가치가 하락하고 네. 그러면 또 은행들이 또 어떤 은행들이 약간 어려워지고 네. 그럼 자본 확충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떨어지지만 경기는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네. 그동안 연준이 얘기했던 연착륙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공허한 공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 지긋지긋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또 기업도 가게도 네. 좀 허리띠 졸라매고 예. 새로운 정책을 좀 더 예. 좀 현명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단답형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4월 18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 열리거든요. 예.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답을 주시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시절에는 금을 사놓는 게 좋다. 채권, 현금 다 필요 없고 금 사라, 금. 요 두 가지 중에 단답형이니까 예. 답을 예, 아니요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 기준금리 동결 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5bp 인상. 25p 네, 인상. 금은 조금 사는 거 괜찮다. 금은 괜찮다. 저는 동결 동결 사는 거 괜찮다. 사는 게 괜찮다. 예, 두 분이 금은 사는 게 괜찮다. 그리고 이 약간 상향 금리를 올리는 것이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문홍철 파트장님께 예. 가장 젊으시니까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대한민국 예. 경제는 예. 안 좋을 쪽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내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미국도 금리 인하, 우리도 금리 인하, 예, 피봇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부터 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보는 좀 예외적인 하우스였는데 예, 원래 이렇게 과속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 네. 결과적으로 한번 부러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었고 이제 우리나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내수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을 살려야 내수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좀 살리기 위해서 1월 달부터 굉장히 빠른 규제 완화죠.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치고 거래량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정말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줬던 이유는 이 건설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이 분양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돌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여기는 아직도 온기가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규제는 다 풀었고 그 외에는 이제 할 게 뭐가 있냐? 결국 사람들한테 왜 투자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 규제 완화해도 금리가 여기 높다.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줘야 나중에 분양 시장에 돈이 잘 돌아가게 되면서 내수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이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은 두 분께서 하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홍철 파트장의 말씀에 아마 반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장기철 박사님.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제 뭐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이 만약에 더 나쁘다고 하면
완화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네.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차가 있으니까 네. 하려면 좀 빨리 인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 금리와 또 정책 금리 간에 또 괴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우려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경기 보완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물가가 지금 내려오면서 네. 실질 구매력이 좀 더 개선된다고 하면 네.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약간 좀 견해가 다르시네요. 네, 네, 지금 저는 기본 베이스가 그 물가가 너무 높다. 지금 특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헤드라인 전체적인 물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주장했듯이 네.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잘 서비스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경기를 보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내려도 시원치 않는 지금 당장 네. 그런 시점이지만 지금 그걸 몰라서 영국은 올리고 스위스는 올렸냐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더 단단히 잡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한진 박사님 말씀 중에 아까 조금 전에 해주신 공짜 중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풀어서 흥청망청 썼으면 언젠가는 고물가를 감내를 해야 되고 고금리를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세 분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3월 FOMC 결과를 놓고 미 긴축의 끝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로 끝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온 것 같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아직 다 잡히지 않은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루빨리 진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